우리 예술 지문 볼 건데 예술 지문은 고1 모의고사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아. 원래 예술은 좀 쉬운 편이라 많이 안 내거든. 특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 지문이 어렵게 만들자면은 막 예술이랑 기술을 합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예술이랑 과학을 합치는 경우도 있고 예술이랑 뭐 철학을 합치는 경우 이렇게 복합 지문으로 고3은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어려워. 근데 고1 같은 경우에는 예술 지문이 좀 쉽다 보니까 고2에서까지 내긴 조금 애매한 거지. 그래가지고 고1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확실히 다른 거 뭐 인문, 사회, 경제, 과학, 기술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수가 좀 낮은 편이다. 근데 만약에 예술 지문이 너네 모의고사 딱 펼쳤는데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그거 풀어야 되는 거야. 얘는 쉬워가지고 너네가 금방 풀 수 있는 애들인 거거든. 알았지? 자, 그러면은 오늘 볼 예술 지문 한번 봅시다. 보면은 미술에서 키네틱 아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핵심어가 벌써 나왔네. 키네틱 아트. 자,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키네티코스에서 유래한 말로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뜻한다. 자, 키네틱 아트란 무엇이냐?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혹은 이 움직임으로 만든 주요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을 요소로 한 예술 작품이 바로 키네틱 아트라고 하면서 키네틱 아트의 기원과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키네틱 아트는 산업혁명에서 비롯된 대량 생산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기계 문명 사회로 변화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키네틱 아트의 출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기계 문명 사회로 인해 출현하게 되었다. 키네틱이란 단어가 조형 예술에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일이다. 자, 밑에서 이제 키네틱 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키네틱 아트 작가들은 기계의 움직임을 예술적 요소로 수용하여, 자, 이거는 위에서 봤던 거지. 뭐였어? 기계의 움직임을 예술적 요소로 수용을 하면서 작품 전체나 일부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창작 의도를 표현하고자 했다. 어쨌든 키네틱 아트라는 거는 결국 움직임을 중시하는 아트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빠질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바람이나 빛과 같은 외부적인 자연의 힘이나 동력 장치와 같은 내부적인 힘에 의해 구현되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대. 뭐가 있냐면 외부와 내부가 있다. 또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구조물처럼 보이게 제작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키네틱 아트라는 것 여기까지 출현을 봤어. 그리고 이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도 봤는데 움직임은 외부의 자연힘 혹은 내부의 동력 장치 같은 것으로 실현이 되고요. 또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실적 재현이 아닌 추상적 구조물입니다. 키네틱 아트는 우연성과 비물질화를 중요한 조형 요소로 제시하였다. 얘들아, 그럼 우연성이 뭐고 비물질화가 뭔지 질문을 남겨야겠지, 이 문장에서. 자, 그럼 우연성이 뭔지 먼저 봅시다. 우연성은 작품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감상자의 움직임이나 위치 등에 의한 작품의 형태 변화도 포함된다. 자, 우연성 그리고 비물질화. 자, 일단 우연성부터 보면은 말했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근데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작품 자체의 움직임일 수도 있어. 거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는 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이 안에는 감상자에 의한 작품의 형태 변화도 포함이 된대. 이해가 됐어?
이 칠판을 놓고 봤을 때 이 칠판이 지 혼자 움직이는 것도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이겠지. 근데 만약에 지금 너가 거기서 보고 있는 칠판과 너가 거기서 보고 있는 칠판은 좀 다를 거야. 그쵸? 그 너네가 각자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 보이는 이것 또한 움직임으로 치부하겠다는 뜻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 감상자에 의한 상태 변화도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비물질화는 작품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가 되어 있는 반면 말 그대로 반대입니다. 비물질화는 물체가 계속 움직여 물체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비물질화 같은 경우에는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고정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상태야. 예를 들어 뒤샹의 자전거 바퀴는 감상자가 손으로 바퀴를 회전하도록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감상자가 바퀴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 바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 우연성과 바퀴살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비물질화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었어. 그치? 자, 이제 그러니 우연성과 비물질화가 뭔지 이해가 됐죠? 됐죠? 키네틱 아트의 이러한 조형 요소들은 이러한 조형 요소가 뭐냐면 위에 말했잖아. 3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우연성과 비물질화를 중요한 조형 요소로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지. 자, 다시 말해서 키네틱 아트의 이러한 조형 요소들, 다시 말해서 우연성과 비물질화는 감상자들의 시각을 자극하여 작품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준다. 자, 결국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무슨 효과가 있다? 시각적 자극이 있다. 시각적 자극이 있어서 작품에 주의를 준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작품이 보여주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감상자들이 풍부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미술에서 작품 감상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감상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자, 그래서 이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통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감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움직여도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품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과 더하여 뭐가 있다? 능동적인 관람이 있다. 키네틱 아트는 작품의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품과 감상자의 상호작용을 중시함으로써 다양한 실험적 예술의 길을 열어주었다. 자, 아까 말했지 이 움직임을 제일 중시한다라고 했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 조형 요소들, 다시 말해서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야. 들어서 키네틱 아트는 새로운 첨단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과 같은 예술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얘들아 이게 어떤 식으로도 많이 바뀌게 됐냐면 이 우연성 같은 경우에는 참여 미술 알아? 직접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뭐 어떤 여인이 그냥 나체 상태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손가락에 그 빨간색 눈감을 붙이고 이 여인의 몸에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 마치 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 작품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참여 미술의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거지. 저 우연성 같은 경우는. 근데 최근에 이게 언제적 일이었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저기 잠실 롯데 뮤지엄에 한 작품이 전시가 됐었어. 외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었는데 뭐였냐면 이렇게 큰 종이에 다 물감으로 발라져 있었다. 물감으로 발라져 있었는데 그 아래 작품 아래 뭐가 있었냐면 페인트통이 있었고 이렇게
이거를 본 어떤 20대 커플이 붓을 들고 페인트를 찍고 그대로 바릅니다. 알고 보니 촬영 미술이 아니었어. 이거까지 이 작품의 완성이었던 거야. 그래서 해당 작품은 5억짜리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당시 갑론을박이 뭐였냐면, 얘 이렇게 놓고서 참여 미술이 아니다라고 해놓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냐. 왜냐면 누가 봐도 참여하세요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가 보상을 안 해도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뮤지엄 측에서 관리를 잘 못한 탓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네가 비문학을 읽으면서 본인의 기억 같은 것도 한번 되살리면서 이 중요한 키워드에 대한 정리를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거는 시험 때 하면 안 된다. 시험 때 이러면 큰일 나고, 시험 때 롯데 뮤지엄에서 이러면 큰일 나고, 언제 해야 돼? 스스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너네가 확실한 워딩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밖에 없어요. 문제도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죠? 우리 답 한번 맞춰볼게요. 1번은 너무 쉬웠다. 자, 3번이 없었죠. 언급이 없었죠. 잘 찾았고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작품은 키네틱 아트의 대표 작가인 테오 얀센이 창작한 아니마리스이다. 얀센은 플라스틱 관으로 뼈대와 다리를 만들고 등에는 비닐 깃털을 달아 바람이 불면 깃털이 반응하면서 해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도록 했다. 자, 바람이 불면이라고 했어. 형준아,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거는 뭐에 관련된 거야? 외부의 힘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도록 했다. 자, 성범아, 이거는 우연성과 비물질화 둘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지? 비물질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게 하면서 뭘 한다? 결론적으로는 시각적 자극을 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얀센은 이 작품을 연작 형태로 진화시켜 공학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인공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창작 의도를 표현을 하였다. 1번 보면은 해변에 돌아다니는 생명체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얘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를 그리지 않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남긴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었죠. 자, 3번 봅시다. 기억과 보기의 4분 33초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1952년 미국의 전위 예술가인 존 케이지는 새로운 피아노 작품 4분 33초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치지 않고 일정 시간에 맞춰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뿐이었다. 청중은 연주를 기다리며 웅성거리다가 4분 33초가 흘러 피아니스트가 퇴장하자 크게 술렁거렸다. 존 케이지는 4분 33초를 통해 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청중들의 기침소리, 불평소리, 각종 소음 등 공연장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모든 소리, 다시 말해서 어떤 것? 우연성. 다시 말해서 우연성. 것들이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봤을 때 그 우연성과 관련된 거 선지 몇 번밖에 없어? 2번밖에 없었을 거야. 그쵸? 그래서 우연적 요소와 감상자의 참여가 구성하는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잘 찾았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런 거 존 케이지의 4분 33초 이런 거 보면은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역시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주 크게 떠오르죠. 나 나중에 얘들아 꼭 유명해져서 16분 54초를 발표할게. 16분 54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서가지고. 그럼 이제 애들이 저 선생님 뭐야? 이러겠지? 그걸 우연성으로 발표할게. 자, 4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지문 한번 봅시다. 15쪽이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과 달리 현대의 많은 작가들은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작가들일까? 아니면은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현대의 작가들일까? 1번, 2번 중에 어떤 거야? 현대 작가에 해당하는 거지.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지. 왜? 앞에 무슨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그러면 이거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그중 MC 애셔는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인식을 표현한 작가이다. 자, 이 현대 작가 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건가 봐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뭘 활용을 했냐?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했다. 애셔는 먼저 평면의 규칙적 분할을 활용하여 2차원의 평면 구조를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기하학적 표현을 썼는데 그 기하학적 표현 뭐가 있냐? 첫 번째 바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일 때. 이게 무엇인고 하니 거기 보면은 우선 그는 새 물고기든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단순화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하였다. 자, 얘들아 그 문장 잘 이해를 해봐봐. 새, 물고기 등 막 깃털이 많아, 비닐이 많아 그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들을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아이들을 굉장히 단순화하여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야. 깃털 하나하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뿅아리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거야. 깃털 하나하나 표현하지 않고. 그렇지? 뿅알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애들을 기본 형태야. 얘가 기본 형태야.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 어떻게 반복하냐면 상하 좌우로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평행 이동을 시키거나 혹은 어떤 축을 어떤 지점을 축으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그리고 평행 이동한 후에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사시키도 하면서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웠다라고 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다? 평면의 규칙적 분할이다. 에셔가 사용한 그 표현법들은 전부 다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기본 형태를 점점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평면을 무한히 분할하는 듯한 효과를 주어 평면이 가진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결국 이 사람이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평면의 무한성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이거였던 거야. 이때 인접한 기본 형태들은 명도 대비를 이루며, 명도 대비는 뭐냐면 밝은 색은 더 밝게 보이고 어두운 색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도록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같이 두는 거야, 일부러. 서로가 비교가 되게끔. 자, 윤곽선을 공유하면서 반복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물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그 윤곽선의 밖을 배경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 얘들아, 너네 이렇게 봤을 때 이 뿅아리가 있지? 뿅아리가 있으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뒤에 있는 이것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배경이 되는 거야. 자, 내가 이거 이렇게 올려놨어. 이렇게 올려놨으면 이 종이 윤곽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다 뭐가 된다고? 배경이 되는 거야. 전부 다 선을 기준으로 배경이 되는데, 근데 거기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에셔의 작품 옆에 대칭 105에서는 평행 이동하는 형태들의 윤곽선을 기준으로 흰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다른 색의 말은 사물이 아닌 배경으로 인식되고, 반대로 다른 색의 말을 사물의 형태로 인지할 경우 흰 말은 배경으로 인식된다. 이거 아주 재밌는 사실이야. 거기 그림 봐봐. 너네가 이게 흑백으로 프린트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겠지만, 자, 너네가 일단 보이는 건 흰색 말 여러 마리일 거야, 그치?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검은 부분이 배경이 되겠지. 근데 잘 보면 그 검은 부분도 전부 다 말이다. 이제 검은 말에 집중을 해서 봐봐. 그러면 흰색이 어떻게 돼? 배경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야. 이해됐어? 흰색과 검은색 둘 다 결국 말인데, 너네가 어떤 것을 사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진다는 소리인 거야. 이해됐어? 그치, 그렇게 보이지. 이를 통해 에셔는 어떠한 형태들이 배경이나 사물로 인식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선택에 의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이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배경과 사물은 상대적이야. 근데 이것을 정하는 게 절대적이어야 되면은 작가가 정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작가가 정하지 않고 누가 정한다고? 관찰자가 정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는 평면 분할에서 나아가 3차원의 형태인 원통이나 원뿔, 구의 표면을 평면 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분할하기도 하고, 이를 다시 평면으로 그려낸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하나의 작품 안에서 평면과 공간을 넘어드는 순환 체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순환 체계가 있대. 이러한 작품에서는 2차원의 평면 분할에 활용된 기본 형태를 3차원의 실제 사물처럼 입체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고, 이를 다시 평면의 기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자, 얘들아, 이 순환 체계는 결국 어디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2차원과 3차원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근데 예술 지문도 그렇고 과학 지문도 기술 지문도 전부 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에서 그림을 많이 줘.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그림 봐봐.
5번 해당하는 그림을 보면은 도마뱀이 2차원으로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 그림에서 빠져나온 도마뱀은 몇 차원으로 그려져 있어?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순환체계에 해당하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위에서 그림 줬잖아. 지문에서. 없으면은 한번 문제 찾아봐봐. 그럼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애셔의 작품에 사용된 평면의 규칙적 분할은 현재 다양한 제품의 디자인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차원을 넘나들며 순환하는 환상적 공간 구성은 영화 및 광고 매체의 중요한 모티프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애셔의 작품 세계는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라는 의의까지 왔습니다. 자, 질문 하나도 안 어려웠을 거야. 그러면 우리 4번, 5번, 6번 풀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 하고 딱 봤더니 1번이 굉장히 앵스러웠어.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는 게 그게 바로 현대의 많은 작가들의 특징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1번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었지. 왜?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가 아니라 자신이 인식하고 해석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기하학적 표현을 활용을 했던 거거든. 그쵸?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보면 2번 보면은 에샤는 평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분할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것도 나와 있었던 에셔의 특징 중 하나였죠. 그리고 3번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하는 거울에 반사시킨 것처럼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하였죠. 그쵸? 자, 그리고 평면 분할 기법을 다시 3차원의 형태에 적용하기도 하였고 마지막 문장에 나왔었죠. 오늘날 제품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다까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보면은 에셔의 작품과 이에 대한 작가의 말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신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한 마리 동화뱀이 스케치북에서 빠져나와 삶을 시작합니다. 동화뱀은 두꺼운 체, 미끄러운 삼각자, 정 12면체 등 거쳐 평면의 세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이랬을 때 얘들아 1번 봅시다. 작품 속 스케치북에 표현된 동화뱀의 형태를 보니 구체적인 사물을 단순화하여 기본 형태를 활용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스케치북에 그려진 것은 뭐였어? 2차원 그림이었고 여기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 해당하는 작품이었어.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 뿅아리처럼 그 구체적인 사물을 굉장히 단순화하여서 반복해서 그렸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요. 2번 평면에 그려진 동화뱀이 실제 동화뱀처럼 입체적인 모습을 변화하는 것을 보니 바로 이것 순환체계가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 순환체계는 다른 말로 뭐였어? 새로운 차원이었지. 그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었고요. 3번 반복되는 동화뱀 형태들에 의해 작품 속 스케치북의 일부가 규칙적으로 분할된 것을 보니 평면의 구조를 표현하려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이게 바로 규칙적 분할의 정의였잖아. 그쵸? 4번 명도 대비를 이루는 동화뱀 형태들이 윤곽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 밝음색 동화뱀을 배경보다는 사물로 인식하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군. 이게 아니죠. 왜? 애초에 배경과 사물은 이렇게 작가의 의도로 정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찰자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상대적이라는 거였어. 그럼 결국에는 작가가 의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로 인해 정해지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5번 3차원의 형태로 표현되었던 동화뱀이 다시 2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자, 이게 바로 순환체계를 드러내고자 한 의도다라는 것.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제시된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기억이 뭐였냐면 대칭 105였네요. 바로 평면의 규칙적 분할에 해당하는 친구였죠. 프랙탈 이론이란 부분의 구조가 전체의 구조와 동일함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론이다. 예를 들어 번개는 언뜻 보면 그 형태가 불규칙해 보이지만 일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번개의 전체 모습과 뻗어나간 가지를 하나하나의 모습이 서로 닮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학자들은 이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며 하나의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가는 자기 복제의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은 무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와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평면의 무한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게 규칙적 분할이었는데 그 규칙적 분할이 결국 뭐야? 대상 105였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프랙탈 구조도 마찬가지로 위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 모양이 무한히 반복되어 나타남.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무한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 맞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라고 고쳐줘야 되고 2번 기억은 기본 형태가 축소되고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와 차이가 있군. 아니죠. 차이가 없는 거지. 형태가 축소되고 확대되는 게 규칙적 분할의 특징이었으니까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와 유사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야? 아니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름도 규칙적 분할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틀렸고요. 기억은 기본으로 삼은 어떤 형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와 유사하군. 이게 틀렸죠. 왜 틀렸죠? 왜 틀렸죠? 틀렸다가 아니라 적절한 거 찾는 거지 얘들아. 미안해. 그 구조와 유사한 게 맞죠. 자, 5번
기업은 작품 전체의 형태가 기본 형태와 닮았다는 점에서 프랙탈 구조와 유사학원 작품 전체의 형태가 기본 형태와 닮진 않았을 거야. 대상 105가. 그치? 왜?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전체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은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고생했고.